운명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새벽 도쿄 이치가야 본부 회의실에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소류급 잠수함 3척 독도 근해에서 완전 노출. 25년간 단 한 번도 탐지된 적 없던 유령 함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정확한 좌표까지 실시간으로 전송해왔습니다. 소수점 아래 7자리까지 말입니다. 이틀 전 발사된 누리호 위성, 그중 60kg짜리 초소형 위성 하나가 바다 전체를 바꿔버린 겁니다. 미국도 안 주고 유럽도 안 준 기술, 한국은 3년 만에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기술력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사토 유지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함장으로 25년을 복무했습니다. 소류급 제3함 하루시오의 함장이었죠. 제 이력서에는 단 한 줄의 기록이 빛났습니다. 적에게 탐지된 횟수 0회, 단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2015년 미일 합동훈련 때 우리는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호위함대를 뚫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3척, 대잠 헬기 8대가 지키고 있었지만 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3km 거리까지 접근했을 때 미국 제독이 말했습니다. 만약 실전이었다면 우리 항모는 바다 밑이었을 겁니다. 당신들은 유령입니다. 그 말이, 저 말이 저는 좋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유령이었으니까요. 2025년 12월 27일 새벽 4시 저는 히로시마현 쿠레시 해상자위대 기지에 서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거대한 빗줄기가 검은 바다를 두들겼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부두의 잠수함 3척이 하얗게 드러났다가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날씨였거든요. 이 폭우 속에서 한국 해군은 장님이었습니다. 광학위성은 구름 앞에서 무력하고 P3 초계기도 이 날씨에는 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완벽한 은폐막이었습니다. 부함장 이케다 신지가 다가왔습니다. 함장님, 한국에서 뉴스가 떴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3분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답니다. 위성 13기를 궤도에 올렸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3시간 전에 쏜 위성이 벌써 작동하겠어? 한국 우주기술이라고 해봤자 누리호 로켓 몇 번 쏜 게 전부야. 실용위성을 발사 직후 바로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작전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독도 근해 정찰, 한국이 독도라고 부르는 그 암초 주변을 살펴보는 겁니다. 진짜 목적은 한국 해군의 대잠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죠. 과거 15년간 우리는 독도 주변을 27차례 정찰했습니다. 단 한 번도 탐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추앙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 추앙한다. 소류급 하루시오는 84m 길이의 2950톤 배수량을 자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디젤 잠수함이죠. 비밀은 AIP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스털링 엔진을 사용한 비대기 의존 추진 덕분에 우리는 3주 동안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며칠마다 공기를 빨아들여야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3주 동안 유령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엔진이 낮게 울렸습니다. 승조원 65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두 최소 5년 이상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수면 아래 200m, 그 깊이에서 우리는 신이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한국 녀석들, 오늘 위성 쏘느라 축제 분위기겠군. 그 사이 우리는 저들 코앞까지 다녀온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잠수함이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50m, 100m, 200m, 심도 200 도달, 동해 방향 속도 12노트. 우리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독도까지는 850km, 30시간 정도 걸립니다. 작전실은 고요했습니다. 잠수함 안에서는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적 소나에 탐지되니까요. 당직 사관 후지타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함장님, 소류급이 왜 세계 최고인지 아십니까? AIP 시스템 때문이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핵잠수함은 원자로 냉각 퍼프 소음이 발생해. 소류급은 전기 모터로 움직여서 완전히 무음에 가까워. 2018년 림팩 훈련에서 우리는 미국 핵잠수함을 역탐지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핵잠수함을 먼저 찾은 겁니다. 그럼 한국 해군은요? 후지타가 물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2년 전 한국 해군과 훈련했어. 우리가 5km 거리까지 접근했는데도 전혀 못 찾더군. 한국은 장비는 좋아요. 미국제 소나 독일제 어뢰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잠수함을 찾는 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80년 넘는 역사가 있고 한국은 30년이죠. 격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독자 정찰 위성이 없습니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현대 해전에서 정보는 곧 생명입니다. 지금 같은 새벽 시간 폭우 속에서 미국이 한국에 정보를 줄 리 없습니다. 한국이 아리랑 위성을 몇 개 쏘긴 했습니다. 하지만 광학 위성은 구름 앞에서 무력합니다. 날씨가 흐리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바다에서 필요한 건 SAR 합성 개구 레이더죠. 구름을 뚫고 밤에도 해수면을 관측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몇 나라만 가진 첨단 기술입니다. 한국은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직을 교대하고 함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독도 근해에 도착합니다. 한국 해군은 아무 반응도 못할 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무언가가 이미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걸요. 60kg짜리 작은 위성이 구름을 뚫고 폭우를 뚫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시간 전 발사된 그 위성이 벌써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3년간 밤새워 만든 그 위성이 말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저녁 7시 우리는 독도 근해 70km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심도 200m에서 보내는 30시간은 묘하게 흘렀습니다.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니까요.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날씨가 어떤지도 모릅니다. 오직 시계만이 시간을 알려주죠. 우리는 유령처럼 바다를 미끄러져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위치 독도 남동쪽 70km 지점입니다. 항해장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해도를 내려다봤습니다. 독도가 작은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소나 상황은 소나 실장 오카모토가 대답했습니다. 52세의 베테랑이었죠. 한국 함정 2척 탐지, 방위 315도, 거리 약 55km,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추 감과 인천급 호위함으로 추정됩니다. 55km면 우리 탐지 범위 바뀌군. 그렇습니다. 저들 소나로는 우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 해군의 소나 탐지 거리는 좋아봤자 30km 정도입니다. 지금처럼 해상 상태가 좋지 않으면 더 떨어지죠. 해상 기상 상태는 풍속 12m, 파고 2.5m입니다. 폭우는 그쳤지만 여전히 흐립니다. 구름 고도 800m 이하입니다.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으면 광학 위성은 무용지물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전진 독도 방향 속도 8노트 소류급 세척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강철 고래들. 독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함장 이케다가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한국 함정들의 위치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계속 순찰하는 게 아니라 특정 구역에 정지해 있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해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확실히 통상적인 순찰 패턴은 아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독도 주변을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데 저들은 한 지점에 멈춰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대기하는 것처럼. 우연이겠지. 아니면 기관 고장이거나. 이케다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험상 이런 건 대부분 우연입니다. 예정대로 진행.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우리는 독도 남동쪽 40k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한국 함정들은 여전히 55km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함장님, 통신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통신을 잡았습니다. 한국어 통신인데 암호가 되어 있습니다. 주파수가 특이해요. 해군 통신 주파수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주파수입니다. 군용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요. 이상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쓰는 통신 주파수는 우리가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위성 통신인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역이 일반 통신 위성과 다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리호에서 발사한 위성? 아니, 발사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운용을 시작했다고? 불가능합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린 후 시스템 점검만 해도 최소 며칠은 걸리거든요. 계속 감청해. 해독 가능하면 보고하고.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함장님, 한국 함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카모토가 보고했습니다. 뭐? 세종대왕급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우리 쪽으로요. 우연이겠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55km 거리에서 심도 200m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냥 순찰 경로를 바꾼 것뿐이겠죠. 하지만 이케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함장님, 저 함정의 새 침노가 정확히 우리 위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케다 말이 맞았습니다. 세종대왕급의 새 침노 선상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바다는 넓고 직선으로 이동하다 보면 어딘가를 향하게 되니까요. 거리는 현재 48km, 접근 속도 18노트, 1시간 반 정도면 우리 위치에 도달하겠지만 그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을 겁니다. 15분이 더 지났을 때 오카모토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함장님, 한국 함정 속도 증가. 현재 24노트. 24노트?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24노트는 평시 순찰 속도가 아니에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달려오는 속도죠. 침노는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방향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속도를 높이면서 침노는 그대로 마치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급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후방 5km 거리 유지. 저는 해도를 노려봤습니다. 두 척이 나란히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함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케다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침로 변경, 서쪽으로.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저들이 정말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면 우리가 방향을 바꿨을 때 따라올 겁니다. 소류급 세 척이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느리게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서쪽으로 침로를 변경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한국 함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10분이 지났습니다. 함장님, 오카모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들이 침로를 변경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서쪽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튼 쪽 그대로입니다. 작전실 안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승조원들의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도대체 어떻게?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5년 경력 동안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를 찾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우리를 쫓고 있습니다. 마치 GPS로 추적하듯 정확하게 말입니다. 침로를 다시 바꿉니다. 이번엔 북쪽으로.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우연이라면 저들은 계속 서쪽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추적이라면 다시 따라오겠죠. 알겠습니다. 소류급이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작전실은 숨막히는 고요함에 빠졌습니다. 승조원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소나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함장님, 오카모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함정들이 침로를 변경했습니다. 북쪽으로 말입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북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저들은 마치 우리 뒤에 줄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케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야. 그럼 저들은 어떻게 우리를 찾는 겁니까? 소나가 아닙니다. 소나라면 핑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능동 소나를 쓰면 반드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패턴을 바꿉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분마다 침로 변경, 동쪽, 북쪽, 서쪽, 남쪽 무작위로 움직여요. 예측 불가능하게. 심도도 계속 바꿉니다. 200m, 230m, 180m, 250m. 저들이 정말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면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면 따라오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동쪽으로 5분, 북쪽으로 7분, 서쪽으로 6분, 남쪽으로 8분. 침로도 계속 바꿨습니다. 심도도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습니다. 어떤 패턴도 없이 무작위로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함장님, 오카모토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한국 함정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모든 침로 변경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의 이동 경로, 그리고 한국 함정들의 이동 경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치 우리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아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함장님, 이케다가 다가왔습니다.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뭘? 저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심도 250m로 긴급 잠항.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탐지 확률이 낮아집니다. 설령 저들이 뭔가 눈치챘다 하더라도 250m 깊이에서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250m요? 이케다가 되물었습니다. 소류급의 안전 잠항 심도는 275m입니다. 250m면 거의 한계에 가까운 깊이였죠. 그래, 최대한 깊이 들어가. 잠수함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선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압이 높아지면서 금속이 압축되는 소리였죠. 승조원들의 얼굴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심도 250도달. 좋아. 속도 5노트. 최대한 조용히. 저는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깊이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깊이에서는 한국 소나가 우리를 잡기 어려울 겁니다. 설령 저들이 뭔가 탐지했다 하더라도 250m 깊이의 목표물을 정확히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함정들의 소나핑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능동 소나를 쓰지 않는다는 건 아직 우리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함장님, 오카모토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함정들이 또 움직입니다. 침로는 남쪽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우리가 남쪽으로 가자. 저들도 남쪽으로. 우리가 심도 250m로 내려가도 5노트로 느리게 움직여도 저들은 여전히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위에 끈이라도 묶여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함장님, 이건 소나가 아닙니다. 이케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야. 그때 통신장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함장님, 본부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본부에서?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선 침묵 중인데 본부에서 연락이 오다니. 긴급 상황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래? 즉시 수신하라고 합니다. 암호 채널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선 송수신을 하면 위치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저들이 이미 우리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신해. 통신장이 장비를 조작했습니다. 잠시 후 본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함장님, 통신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래? 작전 중단 검토하라고 합니다. 작전실이 술렁였습니다. 승조원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작전 중단?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저는 통신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발신 해상자위대 사령부, 수신 소류급 제1전대, 등급 최우선, 현재 귀함대의 위치가 한국 측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 작전 중단을 검토하고 상황 보고 요망, 추가 지시 대기.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본부도 알고 있다. 한국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걸. 함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케다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본부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건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저는 답신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본부에 보고. 현재 한국 함정 2척에 추적당하고 있음. 탐지 방법 불명. 지시 요청. 메시지를 보낸 후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함장님, 통신장이 종이를 건넸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귀함대 위치 정보가 한국 위성에 포착된 것으로 추정. 한국이 SAR 위성을 운용 중인 것으로 정보 입수. 상세 내용 분석 중. 현 위치 유지 권고. SAR 위성?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SAR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함장님, 이케다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SAR 위성이라면 함장 알아. 구름을 뚫는 레이더 위성.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국, 러시아, 유럽만 가진 기술 아닙니까? 맞아, 한국은 없다고 알고 있었어. 적어도 어제까지는. 함장님, 한국 함정들이 또 접근합니다. 오카모토가 보고했습니다. 거리 2.5km.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본부 지시대로 현 위치 유지, 아니면 이탈? 하지만 어디로 가든 저들은 우리를 찾을 겁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말입니다. 60km, 겨우 60kg짜리 위성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국, 당신들 대체 뭘 만들어낸 거야? 본부에서 추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함장님, 통신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SAR 위성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SAR 개요. 합성 개구 레이더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능동형 영상 레이더 시스템이다. 주요 특징.
전천후 관측, 구름, 비, 안개 등 기상 조건에 영향받지 않음, 주야간 관측, 태양광, 불필요, 붕필요, 수면 관측 특정 조건에서 수면 아래 물체 탐지 가능. 저는 세 번째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수면 아래 물체 탐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이 게다가 옆에서 같이 읽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잠수함 탐지 원리. SAR은 해수면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잠수함이 수면 아래에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파동이 해수면에 영향을 준다. 이 영향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SAR의 고해상도 레이더는 이를 감지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조건에서 탐지 확률이 높아진다. 잠수함이 비교적 얕은 심도 100m 이하에서 이동할 때, 일정한 속도로 직선 이동할 때, 해양 조건이 안정적일 때.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위성이 바다 위에서 잠수함을 찾을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미국이 연구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 60kg짜리 초소형 위성으로. 함장님, 더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SAR 위양 위성 추정 사양, 명칭 미확인, 누리호 4 탑재 위성 중 하나로 추정. 무게 60kg죠. 궤도, 저궤도, 고도 약 600km, 해상도 1매급, 관측 폭 약 100km, 재방문 주기 수시간 이내 복수 위성 운용 시. 저는 숫자들을 곱씹었습니다. 60kg,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60kg짜리 위성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텔스 잠수함이라고 자부하던 소류급을 25년 경력의 베테랑 함장인 저를, 함장님, 게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성에 탐지된 거라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방법이 없었거든요. 위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잠수해도, 아무리 빠르게 도망쳐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함장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게다가 말했습니다. 뭔데? 심도 500m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주 깊이 500m?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류급의 최대 자망 심도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략 400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500m는 한계를 넘는 깊이였습니다. 그 깊이로 내려가면 선체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론상 500m 이하에서는 내부파가 해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SAR로도 탐지가 어려워지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500m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쫓기면서 일본 영해까지 갈 것인가? 함장님, 한국 함정들이 또 접근합니다. 오카모토가 보고했습니다. 거리 2km.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니야, 500m는 너무 위험해. 이대로 간다. 저는 결국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 영해까지 5시간. 그때까지 버티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게다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통신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함장님, 본부에서 추가 정보입니다. 이번엔 좀 충격적입니다. 뭐가 더 충격적이라는 거야?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받았거든요. 하지만 통신장이 건넨 서류를 읽는 순간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리호 4 달사 탑재 위성 목록 추정. 차세대 중형 위성 3호 516kg 주탑재 위성, 우주과학 연구용 큐블 위성, 다수 대학 연구기관 실험용, SAR 위성 60필롤급 해양 감시용, 주목 SAR 위성 상세의 정보, 개발한 민간 우주기업 컨소시엄, 개발기간 약 3년, 특징 초소형 초경량 고성능, 목적 독도 및 주변 해역 실시간 감시. 저는 마지막 줄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독도 및 주변 해역 실시간 감시.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가 독도 정찰 작전을 계획한 것, 한국이 독도 감시용 SAR 위성을 발사한 것, 같은 시기에 정확히 이틀 차이로. 함장님, 게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알아. 저는 말했습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독도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SAR 위성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 4 발사에 그걸 실었습니다. 발사 성공. 이틀 만에 운용을 시작했고 우리가 독도에 접근하는 순간 그 위성이 우리를 포착한 겁니다. 함장님, 더 있습니다. 통신장이 말했습니다. 또 뭐가 있어? 이건 정보부에서 입수한 내용입니다. 통신장이 추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국 SAR 위성 개발 배경 정보 분석. 한국은 수년 전부터 독자 SAR 위성 개발을 추진해 왔음. 배경, 미국 위성 의존도 탈피.
북한 및 주변국 감시 능력 강화, 독도 영유권 분쟁 대비, 특히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 잠해 활동이 포착된 후 개발이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 과거 수차례 일본 잠수함에 독도 근해 접근이 있었으나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한국 해군은 이를 치욕으로 여기고 독자 감시 능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수차례 일본 잠수함의 독도 접근 탐지하지 못함. 한국 해군은 이를 치욕으로 여김. 그래서 개발한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주 갔기 때문에, 저들이 너무 자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성을 만든 거야.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해군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분노하고 이를 갈고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물이 우리를 쫓고 있습니다. 함장님, 기분이 이상합니다. 이케다가 말했습니다. 뭐가, 우리가 저들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얕봤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발전한 거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케다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저들은 장님이라고, 저들은 우리를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저들은 우리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60kg짜리 작은 위성으로 말입니다. 한국, 당신들은 정말로 해냈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본부에서 보내온 개발 과정 자료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국 SAR 위성 개발 과정 정보부 종합, 개발 주체 한국 민간 우주 컨소시엄, 참여 인원 약 200명. 개발 기간 3년, 총 예산 약 500억 원 추정, 3년 200명 500억 원. 저는 그 숫자들을 천천히 곱씹었습니다. 3년 동안 200명이 매달려서 만든 60kg짜리 위성, 그게 지금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개발 배경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위성 정보를 미국에 의존해왔다. 특히 해양 감시 분야에서 독자 능력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수년 전 일본 잠수함의 독도 근해 활동이 사후에 확인되면서 충격을 받은 한국 정부와 군은 독자 SAR 위성 개발을 결정했다. 그게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27차례 독도를 정찰한 것, 한국이 한 번도 탐지하지 못한 것, 그게 저들에게는 치욕이었던 겁니다. 개발 과정 초기에는 해외 기술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 미국과 유럽 모두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 결국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로 결정. 민간 우주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착수. 저는 이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미국이 거절했다고요. 유럽도 거절했고요. 그래서 직접 만들었다고요. 이케다가 옆에서 함께 읽고 있었습니다. 대단한데요. 기술을 안 준다고 포기하지 않고 직접 만들다니. 주요 난관 항목을 읽었습니다. SAR 안테나 소형화 기술 부족, 고해상도 영상 처리 알고리즘 미확보,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 필요, 예산 부족, 인력 부족.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지? 극복 과정 항목이 이어졌습니다. 개발팀은 3년간 거일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반복. 핵심 연구원들은 가족과 떨어져 연구소에서 숙식. 수백 번의 실패 끝에 SA 안테나 소형화 성공.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영상 처리 문제 해결. 3년간 매일 야근.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연구소에서 먹고 자고 수백 번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저 60kg짜리 위성이었습니다. 함장님, 이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개발팀 인터뷰 발췌, 한국 언론 보도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SAR 개발팀장 인터뷰. 처음에 미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거절당했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저희 팀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 주면 우리가 만들면 되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안 주면 우리가 만들면 되죠. 이케다가 웃었습니다. 멋진 말인데요. 가장 힘들었던 건 SAR 안테나 소형화였습니다. 기존 SAR 위성은 수백 킬로그램이 넘거든요. 그걸 60kg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연구하다가 새벽에 라면 끓여 먹으며 아이디어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새벽 3시 연구소 라면을 끓이며 아이디어를 나누는 한국 기술자들. 그들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겠지만 포기는 없었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 이건 해내야 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때 저희 위성이 실리는 걸 보면서 울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존경, 아니면 부러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3년간의 도전, 수백 번의 실패, 밤샘 작업, 라면으로 때우는 식사,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마침내 성공.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잠수함 안에서는 창이 없지만요. 하지만 저는 상상했습니다. 저 하늘 위 어딘가에서 60kg짜리 작은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는 모습을, 한국의 기술자들이 3년간 피땀 흘려 만든 그 위성이 독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함장님, 이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은 더 이상 남의 도움만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야. 안 주면 직접 만드는 나라야. 우리가 27번 독도에 침투했을 때 한국은 그걸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분노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를 갈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3년간 200명이 매일 밤을 새워가며. 반도체도 그랬습니다. 1970년대 일본이 기술을 안 줬을 때 한국은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조선도 그랬습니다. 유럽이 노하우를 안 줬을 때 한국은 스스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1위입니다. 이제 우주도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SAR 기술을 안 줬을 때 한국은 3년 만에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위성이 지금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함장님, 오카모토가 보고했습니다. 한국 함정거리 1.5km. 저는 해도를 내려다봤습니다. 1.5km. 거의 코앞이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60kg짜리 위성이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3년간 밤을 새워 만든 그 위성이. 한국, 당신들은 정말로 해냈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 안 주면 직접 만든다는 그 정신으로. 그 위성을 만든 건 200명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3년간 가족을 못 보고 밤마다 라면을 먹으며 수백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다고. 저들은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눈을 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은 눈을 떴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눈을 말입니다. 함장님, 한국 함정에서 통신이 들어옵니다. 통신장이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좌표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위치 좌표를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좌표? 우리 위치를? 그게 무슨 소리야? 통신장이 종이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7도 14분 22초 N, 131도 52분 18초 E. 그건 우리의 현재 위치였습니다. 정확히 소수점 아래까지. 작전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승조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들이 우리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과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안다. 숨을 수 없다. 도망칠 수 없다. 그러니 꺼져라. 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좌표만으로 오카모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 위치와 완벽히 일치합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25년간 단 한 번도 이런 굴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적이 우리 위치를 알려주다니 마치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놀리고 있는 거겠죠. 침로 변경, 동쪽으로.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쩌면 저들이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 근처 좌표를 보낸 것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소류급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함장님, 통신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또 좌표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정확한데? 37도 14분 20초 N, 131도 52분 21초 E. 저는 해도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동한 위치였습니다. 3초 차이. 우리가 움직인 지 불과 몇 분 만에 새 좌표를 보내온 겁니다. 실시간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은 실시간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 이케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성이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물론 보이는 건 잠수함의 철제 천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60kg짜리 작은 위성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파도를 뚫고 바다를 뚫고. 함장님, 또 좌표입니다. 37도 14분 28초 N, 131도 52분 24초 E.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숨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든 얼마나 깊이 들어가든 저들은 우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침로를 다시 바꿉니다. 이번엔 북쪽으로 심도 230m로. 저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어쩌면 심도를 바꾸면 추적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통신장이 또 불렀습니다. 37도 14분 35초엔 131도 52분 19초이. 저는 해도에 펜을 던졌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심도를 바꿔도 침로를 바꿔도 저들은 계속 우리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좌표까지 알려줬습니다. 너희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안다고. 함장님, 본부에서 긴급 메시지입니다. 통신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원 퇴각, 반복, 전원 퇴각, 현 작전 즉시 중단, 최단 경로로 귀환하라. 추가 지시 대기. 작전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원 퇴각. 그건 완전한 패배를 의미했습니다. 작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는 것. 함장님, 이케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령을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5년간 잠수함을 몰았습니다. 수십 번의 작전, 수백 번의 훈련, 단 한 번도 이렇게 굴욕적인 패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버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죠. 침로 변경, 일본 방향.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대 속도로 귀환한다. 알겠습니다. 이케다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소류급 세척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독도를 등지고 일본을 향해 도망치듯이. 함장님 오카모토가 보고했습니다. 한국 함정들이 추격을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저들의 목적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쫓아내는 것, 독도 근해에서 몰아내는 것. 그리고 저들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한 발의 총알도 한 발의 어뢰도 쓰지 않고 단지 좌표만 보내면서. 함장님, 통신장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 함정에서 마지막 통신입니다. 모레 안녕히 가십시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우리를 쫓아내고 마지막에 인사까지 하다니. 마치 손님을 배웅하듯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굴욕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함장님, 괜찮으십니까? 이케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해도를 내려다봤습니다. 독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드나들었던 그 해역, 한국이 모르는 사이에 유유히 정찰하던 그 바다.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갈 수 없을 겁니다. 저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24시간, 365일, 60kg짜리 작은 눈으로. 처음부터였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예. 저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보고 있었어. 우리가 쿠레 기지를 출발할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그래서 한국 함정들이 그렇게 정확한 위치에 있었던 거야. 저들은 우리가 온다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이케다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사냥꾼인 줄 알았어. 유령처럼 숨어서 정찰하는 사냥꾼. 함장님.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사냥감이었어. 처음부터 저들의 그물에 걸려있던 물고기였던 거야. 60kg, 겨우 60kg짜리 위성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텔스 잠수함이라고 자부하던 소류급을 25년 경력의 베테랑 함장인 저를 완전히 철저하게 한국 기술자들이 3년간 밤새워 만든 그 위성이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고 이를 갈았던 그 사람들이. 저는 조용히 경례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경례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하는 건지, 저 하늘의 위성에게 하는 건지, 아니면 변해버린 시대에게 하는 건지. 한국.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로 해냈어. 60km로 바다를 바꿨어. 인정해. 2025년 12월 29일 오전 8시 우리는 쿠레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12시간의 귀환 항해. 그 시간 동안 작전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의 얼굴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5년간 잠수함을 몰았지만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거든요. 부두에 도착하자마자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도쿄로 이동하라. 방위성 긴급회의. 저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오후 2시 도쿄 방위성 회의실. 저는 긴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방위성 장관, 해상자위대 사령관, 정보본부장, 그리고 수십 명의 고위 관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토 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2월 27일 새벽 출항. 독도 근해 진입, 한국 함정의 이상한 움직임, 실시간 추적, 좌표 전송, 그리고 퇴갑. 회의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관료들의 얼굴이 창백해져 갔습니다. 좌표를 보내왔다고요? 정보본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우리 위치를 정확히 소수점 아래까지 실시간으로.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새 좌표를 보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SAR 위성을 운용하고 있다는 뜻인가?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소나가 아니었습니다. 능동소나 핑 소리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들은 우리를 추적했습니다. 심도를 바꿔도 침노를 바꿔도 계속 따라왔습니다. 마치 위에서 내려다 보듯이 정보본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한국은 누리호 4차 발사에 60kg급 SAR 위성을 탑재했습니다. 개발기간 3년, 민간 기업 컨소시엄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60kg?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작은 위성으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보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SAR은 해수면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내부파가 해수면에 영향을 주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이 기술을 실용화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유럽만 가능한 기술이라고 봤거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함장,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독도 정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들이 위성으로 감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탐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류급의 스텔스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늘에서 보는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독도 주변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말인가?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SAR 위성을 계속 운용하는 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노출됩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심도 200m에서도 250m에서도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을 넣습니다. 30년간 자유롭게 드나들던 그 해역,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60kg짜리 위성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응책은 없습니까? SAR을 무력화하거나 회피할 방법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SAR은 레이더입니다. 전파 방해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전쟁 행위로 간주됩니다. 평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피는 더 어렵습니다. 위성은 계속 궤도를 돌면서 감시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SAR 위성을 개발해야 하는 건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보본부장이 답했습니다.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예산도 수천억 원이 필요하고요. 5년, 그 숫자가 회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한국은 3년 만에 해냈는데 일본은 5년이 걸린다니.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독도 주변에서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현실이었거든요. 한국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한 우리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위 어딘가에서 60kg짜리 작은 위성이 돌고 있다는 걸. 한국의 기술자들이 3년간 피땀 흘려 만든 그 위성이 독도를 지키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일본 방송들이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독자 SAR 위성 운용 개시, 독도 주변 해역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일본 잠수함 활동 제약 불가피. 뉴스를 보며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됐군요. 한국이 해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면에 대서특필됐습니다. 한국 SAR 위성, 일본 잠수함 추적 성공, 독도 방어 능력 획기적 향상, 60kg 위성이 바꾼 해양 안보 판도. 저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60kg이 정말로 판도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위라고 믿었던 수중 전력, 그게 하루아침에 무력화됐습니다. 한국의 작은 위성 하나로. 그날 오후 저는 쿨의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승조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다시 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도 당분간은 어려울 거야. 한국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승조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홀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독도 방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정말로 대단해. 3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 안 주면 직접 만든다는 그 정신으로. 그리고 지금 당신들은 하늘에서 바다를 지키고 있어. 60kg짜리 작은 눈으로.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군인의 자세니까요. 한국은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아침, 저는 쿠레 기지의 작은 숙소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도쿄에서 돌아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좌표들이 맴돌았거든요. 37도 14분 22초, 우리의 위치, 우리의 패배.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예전엔 그 바다가 우리의 영역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 바다 위 600km 상공에서 60km짜리 작은 위성이 돌고 있다는 걸 압니다. 아침 식사를 거른 채 사무실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번역기를 돌리면서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SAR 위성 성공, 독도 감시 체계 완성, 일본 잠수함 추적 성공. 기사마다 자랑스러워하는 톤이 가득했습니다. SNS를 봤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우리 기술자들 감사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믿고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영광만 회상합니다. 저는 한국에 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개발 과정, 기술자들의 인터뷰, 개발 배경,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반도체 기술을 배우려 했지만 일본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직접 만들었습니다. 30년 후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1980년대 조선 기술을 배우려 했지만 유럽이 노하우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 배웠습니다. 20년 후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SAR 위성 기술을 달라고 했지만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직접 만들었습니다. 3년 만에 200명의 기술자가 밤을 새워가며 가족과 떨어져 연구소에서 살면서 수백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그리고 마침내 60kg짜리 작은 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독도를 지킬 수 있는 위성을. 저는 자료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안 주면 만든다. 막으면 돌아간다. 그게 저들의 DNA구나.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틀 전 밤 받았던 좌표들이 적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12월 28일 밤 독도 근해에서 받았던 그 좌표들. 37도 14분 22초 N, 131도 52분 18초 E. 우리의 위치, 우리의 패배, 우리의 굴욕이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좌표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위치 정보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이미 해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가 지킨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나라가 압박하든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해낸다. 기술로, 노력으로, 끈기로. 그게 한국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60kg짜리 작은 위성을 통해서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겁니다. 제가 패배한 날의 기록으로, 그리고 한국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교훈으로. 오전 10시 제 후배 함장이 찾아왔습니다. 사토 선배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뉴스 보셨죠? 네, 봤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한국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 대신 배워. 저들이 어떻게 3년 만에 위성을 만들었는지, 어떤 정신으로 밤을 새웠는지,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걸 배우고 우리도 따라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후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한국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 절박함, 간절함,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 일본은 너무 오래 1위였어. 그래서 배고픔을 잊었어. 그게 차이야.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젊은 승조원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다음 작전에 나가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추적당하는 공포를, 좌표를 전송받는 굴욕을, 퇴각 명령을 받는 패배감을. 오후가 되자 일본 언론도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SAR 위성 운용 개시, 독도 실시간 감시, NHK에서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SAR 기술은 실전 검증을 마쳤습니다. 일본도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TV를 끄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대응 방안, 어떻게 대응해?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바다 너머 독도가 있습니다. 한국이 지키는 섬, 이제 60kg짜리 위성이 24시간 감시하는 섬. 저는 독도 방향을 향해 조용히 경례를 했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3년 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잠수함을 추적했습니다. 독도를 지켰습니다. 60kg으로 바다 전체를 바꿨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당신들이 이겼다고. 그리고 부럽습니다. 죽도록 부럽습니다. 그런 기술자들이 있다는 게,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게, 그런 국민이 있다는 게, 일본도 언젠가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들은 계속 달릴 겁니다. 더 좋은 위성을, 더 많은 위성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언제가 하늘 전체가 한국의 눈으로 가득 찰 겁니다. 60kg짜리 작은 눈들로.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2월 27일 새벽 한국이 누리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단 이틀 만에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일본 잠수함이 추적당했습니다. 좌표를 전송받았습니다. 퇴각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60kg짜리 작은 위성 하나가 바다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서 있습니다. 안 주면 만든다는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